한소영은 병원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강릉의 여름 장마는 어두웠고 새벽 2시의 병원 복도는 비 내리는 소리와 기계음만이 가득했다.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이나 넘긴 후 결국 그녀는 진통을 느끼며 병원에 입원했고 몇 시간째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힘을 주세요. 장현우 산부인과 과장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소영의 의식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몸은 마치 찢어질 듯 아팠고 입술은 핏기가 사라진 채 떨리고 있었다. 남편 이준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조금만 더 버텨, 소영아. 거의 다 왔어. 그의 말은 위로라기보다는 자기 최면에 가까웠다. 장 과장은 수천 건의 출산을 경험한 베테랑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의 이마에도 땀이 맺혔다. 모니터에 표시된 태아의 심박수는 정상이었고 산모의 상태도 안정적이었지만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아기 머리가 보여요. 마지막으로 힘주세요. 소영은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았다. 온몸을 뒤틀며 그녀는 절규했다. 그리고 그 순간 고요했던 분만실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졌다. 높고 맑고 강한 울음이었다. 그러나 그 울음소리가 끝나자마자 방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축하의 인사도 산모의 환호도 없었다. 대신 모두의 시선은 신생아를 향해 얼어붙었다. 간호사 한 명이 비명을 삼키듯 숨을 들이마셨고 손에 쥔 도구를 떨어뜨렸다. 또 다른 간호사는 입을 막고 뒷걸음질 쳤다. 이럴 수가. 장 과장의 입에서 무심코 새어나온 말이었다. 준호는 놀란 눈으로 아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그는 아내의 손을 놓았다. 소영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분위기로 알 수 있었다. 뭔가 잘못되었다. 뭔가 아주 심각하게. 제 아기는요? 왜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녀는 힘겹게 속삭였다. 대답은 없었다. 장 과장은 눈빛으로 간호사에게 지시했다. 아기는 흰천에 감싸인 채 급히 분만실 밖으로 옮겨졌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창밖의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다. 준호는 창문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빗방울은 마치 그의 뺨을 때리는 죄책감처럼 차가웠다. 그 시각 병원 회의실에선 긴급한 전화가 오가고 있었다. 원장에게 보고가 이루어졌고 서울 대형병원의 유전 전문의와 상담이 시작되었다. 장 과장은 속삭이듯 말했다. 정말로 온몸에 털이 그렇게 났다고요? 네, 얼굴까지 전부요. 마치. 간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장 과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가운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쥐었다. 그는 하이퍼트리코시스라는 용어를 떠올렸다. 극히 드물게 전신에 과도한 채모가 자라는 유전질환, 일명 늑대인간 증후군. 그는 교과서에서만 접해본 그 증상을 현실에서 처음 목격한 것이다. 이 사실은 외부에 절대 알려지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비밀 유지하세요. 그의 말은 단호했다. 분만을 마치고 후처치실에 누워있던 소영은 혼란스러움에 빠져 있었다. 출산의 고통은 점차 가라앉고 있었지만 마음속엔 찬바람이 불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아기의 상태를 말해주지 않았다. 남편은 사라졌고 시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간호 호출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결국 통증을 참고 일어나 병실 문을 열었다. 복도를 따라 비틀거리며 걸어간 그녀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앞에 멈췄다. 그때 안에서 간호사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이 상태로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산모가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만나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어요. 장 과장님이 아기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어요. 소영은 문 앞에서 무너졌다. 복도는 조용했고 빗소리는 여전히 그녀의 귓가를 때리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아이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그것을 숨겨야 할 존재처럼 대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모습일지라도 나는 너의 엄마야. 너를 안아야만 해.
병실로 돌아온 한소영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여전히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그녀의 가슴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출산 후 단 한 번도 아이를 품에 안지 못했다. 울음소리는 들었지만 그 이후로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녀를 그 아이와 갈라놓으려는 듯했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왔다. 그녀는 약을 정리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간호사님, 제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소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간호사는 놀란 듯 고개를 돌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기는 아직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있습니다. 건강 상태를 확인 중이에요. 어디가 안 좋다는 거예요? 왜 제가 안아보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희도 자세한 내용을 듣지 못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곧 찾아뵐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간호사는 서둘러 병실을 나갔다. 그 순간 병실 문 밖에서 낯익은 발소리가 들렸다. 소영은 고개를 들었다. 문이 열리자 남편 이준호가 천천히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병실 안으로 들어와 창가에 멈춰섰다. 준호 씨, 왜 이제야 왔어요? 소영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나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아이, 봤어요? 응. 짧은 대답. 그 한마디에 소영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래서 어떤데? 왜 모두가 그렇게 놀라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 아이, 온몸에 털이 나 있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소영은 숨이 멎는 듯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인데도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가족들이 벌써.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난 그냥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너무 갑작스럽잖아.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시어머니 유 여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소영아, 정신은 좀 들어? 그녀는 겉으로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어머니, 아기, 봤어요? 응, 봤지. 그래서 왔어. 이건 그냥 두면 안 되는 일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이 여사는 봉투를 내밀었다. 그 안엔 한 장의 문서가 있었다. 이건 아기의 치료와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기는 동의서야. 우리가 아는 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거기선 이런 사례를 다룬 적이 있어. 전 그런 거 몰라요. 저는 제 아이를 직접 돌볼 거예요. 소영아, 내가 지금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니? 내 감정만 생각하지 마. 우리 가문은 이 아이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잔인해. 이 아이를 보고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어? 소영은 문서를 바라보다가 손으로 밀어냈다. 전 제 아이를 포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이상해 보여도 그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그 순간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소영아, 혹시 내가 나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무슨 말이에요? 다들 그러더라. 이런 병은 유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혹시 너희 집안 쪽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소영의 가슴을 베었다. 당신,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뜻은. 그럼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아이는 아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다를 뿐이에요. 여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 아이는 우리 가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지금이라도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아. 언론에라도 새면 모두 끝이야. 소영은 그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끝이 나도 좋아요. 제 아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전 어차피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유 여사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준호도 그녀를 따라 병실을 나갔다. 병실에 홀로 남은 소영은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이번엔 두려움이 아닌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아무도 내 아이를 지워야 할 존재로 만들게 두지 않겠다. 이틀이 지났다. 병실은 여전히 조용했고 방문은 외부에서 자주 잠겨 있었다. 병원 측은 소영의 회복을 이유로 면회를 제안했고 그녀는 아이의 상태에 대해 그 어떤 정보도 듣지 못한 채로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다. 이준호는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았고 이 여사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전화기도 빼앗겼고 인터넷 접속도 불가능했다. 소영은 점점 환자가 아니라 죄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창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간호사 한 명이 야간 근무를 위해 들어왔을 때 소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간호사님, 제 아이를 한 번만 안아볼 수 없을까요? 단 몇 분만이라도요. 제발요. 간호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 새벽 교대 직후에 따라오세요. 그 시간엔 대부분 의사들도 자리를 비우고 있어요. 단 정말 조용히요. 소영은 무언의 고개를 끄덕였다. 새벽 3시. 병원 복도는 정막 속에 잠겨 있었다. 간호사의 안내를 따라 소영은 슬리퍼를 끌며 조심스레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향했다. 방 안의 조명은 희미했고 유리창 너머로 작은 인큐베이터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녀의 아이는 맨 구석에 누워 있었다.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지만 얼굴 일부가 보였다. 작은 얼굴, 붉은 뺨, 그리고 확실히 보이는 검은 잔털들. 소영은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갔다. 인큐베이터의 뚜껑이 조용히 열리고 간호사가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겨주었다. 단 3분이에요. 누가 오기 전에 다시 넣어야 해요. 소영은 떨리는 팔로 아기를 품에 안았다. 따뜻했다. 작고 여린 몸이 가슴에 닿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준아. 그녀는 속삭였다. 눈을 감은 아이는 그녀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털로 덮인 몸도 특이한 외형도 상관없었다. 이것은 분명히 그녀의 아이였다. 그녀의 생명, 그녀의 이유였다. 간호사는 초조하게 시계를 보았다. 이제 그만두셔야 해요. 곧 순찰이 돌아와요. 소영은 마지막으로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조심스럽게 인큐베이터 안으로 다시 눕혔다. 문을 나서면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대로는 안 돼. 여기에 있는 한 나는 절대 아이를 지킬 수 없어. 그녀는 그날 밤 병실로 돌아가자마자 행동에 나섰다. 퇴원 의사를 밝히자 병원 측은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몸은 회복됐습니다. 더 이상 입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퇴원 서명할게요. 몇 시간 후 퇴원 수속이 마무리되었고 그녀는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왔다. 짐은 많지 않았다. 작은 가방 하나, 몇 벌의 옷, 신분증과 의료 기록. 문제는 아이였다. 그녀가 퇴원하자마자 병원은 아이를 보호자 없이 두고 있지 않겠다며 서울 본원으로 이송하겠다고 통보했다. 소영은 그 말을 듣고 격분했다. 내가 엄마예요. 내가 직접 돌볼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현재 법적 보호자 동의 없이는 신생아는 병원 시스템상 관리 대상입니다. 그녀는 병원을 떠났지만 병원 근처를 맴돌았다. 바로 데려올 수는 없다는 걸 알았다. 지금은 작전이 필요했다. 우선은 몸을 숨기고 아이를 되찾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강릉을 떠나 서울 외곽의 한 허름한 고시원에 들어갔다. 창문도 거의 닫히지 않는 방, 벽지는 벗겨졌고 화장실은 공용이었다. 하지만 누군가의 눈을 피하기엔 적당한 공간이었다. 고시원에서 그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컴퓨터를 빌려 구직 사이트에 가입했고 프리랜서 번역일과 블로그 콘텐츠 작성일을 구했다. 수입은 적었지만 하루 한 끼를 때우기엔 충분했다. 그녀는 이름을 임수진으로 바꾸고 가짜 주소와 연락처를 사용해 흔적을 지웠다. 병원, 가족, 그 누구도 그녀를 찾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그녀는 한밤중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기사 하나에 시선을 멈췄다. 전신 털이 자란 신생아,
유전병 의심 사례. 병원 비공개 치료 중. 익명으로 보도된 기사였다. 하지만 사진 속 병원 복도, 의료진의 복장, 날짜, 모두가 그녀의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댓글. 진짜 기괴하다. 그런 애는 평생 격리해야지. 부모는 무슨 죄로 그런 애 낳았냐. 소영은 모니터를 끄고 그대로 바닥에 무너졌다. 손은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너져 있을 수 없었다. 누구보다 나만이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그녀는 마치 생존자가 된 기분이었다. 가족에게 버려지고 사회로부터 배척당한 상태에서 아이를 되찾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했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메일함에 한 통의 낯선 메일이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기범 박사입니다. 한소영 씨의 사례에 대해 듣고 꼭 연락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현재 희귀유전 질환을 연구하고 있으며 민준이의 상태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기자도 아니고 연구 목적으로 이 아이를 이용할 생각도 없습니다. 단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영은 모니터를 응시하며 숨을 삼켰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에게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키보드를 눌렀다. 만나고 싶습니다. 서울 외곽의 좁은 고시원방, 창문 너머로 잿빛 하늘이 내려다 보였다. 한소영은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우스 커서는 답장 보내기 버튼 위에 멈춰 있었다. 메일을 보낸 이는 서기범 박사. 희귀유전 질환을 연구하는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했으며 그녀와 민준이의 상황을 알게 되어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다. 기자도 아니고 병원 측도 아니라고 했지만 이제껏 겪은 일들 때문에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민준이는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소영은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메일을 보냈다.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세요. 단, 제가 정한 장소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답장은 바로 도착했다. 박사는 뇌에 바르게 그녀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따르겠다고 했다. 소영은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찻집의 주소와 날짜, 시간을 보냈다. 이틀 후, 찻집. 소영은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넓은 챙이 있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시선은 문 쪽에 고정되어 있었다. 약속 시간이 정확히 되자 중년의 남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말끔한 셔츠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노란 파일을 들고 있었다. 얼굴엔 긴장보다는 신중함이 느껴졌고 눈빛은 부드러웠다. 소영이 가볍게 손을 들자 그는 곧장 다가와 자리에 앉았다. 한소영 씨 맞으시죠? 맞습니다. 서기범 박사님이시죠? 네,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했는데 신뢰가 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반은 의심하고 있어요. 소영은 솔직하게 말했다.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준이의 사례는 매우 드문 경우이고 지금까지 공개된 의료 기록으로는 진단이 불가능합니다. 직접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아이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사회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구 자료로도 중요합니다. 아이를 실험 대상으로 삼고 싶다는 말씀이세요? 소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박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의료윤리를 어긴 적이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단 하나,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으로 어머니께서 보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지금 아이는 병원에 격리된 채 명확한 보호자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병원 쪽 네트워크를 통해 접한 정보입니다. 민준이는 현재 서울의 모 대학병원 연구소에 이송된 상태이며 가족 측 요청으로 외부 접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소영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그럼 그 아이가 제 아들이 연구자료로 쓰이고 있다는 말인가요?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소영 씨께서 아이의 친모라는 증명과 보호자 권한을 명확히 주장하지 않으면 병원과 가족 측의 결정에 의해 아이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소영은 숨을 고르며 물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저에게 법적 위임장을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의료 전문가로서 한소영 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아이의 건강 기록을 요구하고 검사를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상태가 위험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어머니가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영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 모두가 그녀를 외면하거나 이용하려 했다. 그러나 서기범 박사의 말에는 어떤 계산도 없는 진심이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사인할게요. 대신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게 전부예요. 박사는 파일을 열어 위임장을 꺼냈고 소영은 조용히 펜을 들어 서명했다. 며칠 뒤 박사는 병원을 직접 방문해 민준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다. 아이의 심장 박동, 호흡, 신경 반응 올 정상. 다만 피부 전반에 걸쳐 있는 채모는 호르몬 불균형에 의한 일시적인 반응일 가능성이 높았다. 아이를 보며 박사는 생각했다. 이 아이는 병든 것이 아니다. 그저 다를 뿐이다. 그리고 그 다름은 숨겨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날 저녁, 박사는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이, 건강합니다. 그 어떤 위험 요소도 없습니다. 그 채모조차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 자료를 가지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소영은 그 말을 듣고 핸드폰을 꼭 쥐었다. 눈물이 핸드폰 위로 떨어졌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통화가 끝난 뒤 그녀는 창가에 섰다. 바람이 살짝 불었고 오랜만에 창문을 열었다. 비가 그친 도시의 하늘 위엔 작은 별 하나가 떠 있었다. 봄비가 그치고 며칠 후 한소영은 서기범 박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소영 씨, 병원 측에서 민준이의 보호자 권한을 둘러싼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가족 측에서 먼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것 같습니다. 무슨 소장이요? 신생아 보호 조치 강화라는 명목으로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상태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이의 양육권을 박탈하려는 소송입니다. 소영은 숨이 막혔다.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상황이 결국 현실이 되어버렸다. 그럼 저도 대응해야겠죠? 네, 제가 추천하고 싶은 변호사가 한 명 있습니다. 김도연 변호사라고 아동과 여성 인권에 대해 많은 경력을 가진 분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소영은 곧장 김도연 변호사와의 미팅을 잡았다. 변호사는 검은 정장을 입은 또렷한 눈매의 40대 남성이었고 말투는 단정하지만 단호했다. 한소영 씨의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했습니다. 의료 기록, 가족 반응, 언론 반응까지요. 간단한 싸움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가족 쪽은 돈도 많고 관계도 넓어요. 병원도 그들과 협력하고 있고요.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로 싸워야 합니다. 소영 씨는 분명히 민준이의 생물학적 어머니이고 현재 아이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의 진단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언론과 사회적 이미지입니다.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댓글 속에서 괴물의 엄마, 무책임한 여자, 아이를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우리는 법적 대응 외에도 이미지 회복을 위한 전략도 병행해야 합니다. 언론 인터뷰는 제한하고 공식적인 입장만 공개합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 대응팀과 협력해 불법적인 보도에 대해 항의하겠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요? 당장엔 조용히 계세요. 모든 감정과 의견은 정리된 문서로 저에게 전달해 주세요. 직접 발언하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며칠 뒤 민준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둘러싼 재판의 첫 준비 기일이 열렸다. 소영은 법원 앞에서 입술을 깨물며 대기하고 있었다.
검은 코트에 단정히 묶은 머리, 맑은 눈동자 속엔 두려움보다 결심이 더 짙게 깔려 있었다. 법정 안, 유 여사는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고, 이준호는 끝까지 시선을 피했다. 소영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병원과 가족 측의 주장부터 들었다. 한소영 씨는 출산 직후 병원을 무단으로 이탈하였고, 아동을 병원에서 데려가려는 시도를 하는 등 불안정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는 아동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이며 친권과 양육권 제한이 필요합니다. 이어 김도현 변호사가 조용히 일어섰다. 의뢰인은 출산 후 지속적으로 아이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병원과 가족 측에서 일방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의료기록상 정신적 이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병원 기록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오히려 아이는 정상적인 건강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해당 특이 채모 현상도 일시적인 호르몬 반응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1차적으로 감정평가와 보호자 상호면담을 지시했다. 또한 정기적인 면회 허가를 잠정적으로 승인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길, 소영은 기자들의 카메라 세례를 받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건물을 빠져나왔고 도연 변호사는 그녀를 보호하며 차로 안내했다. 이제 첫 단추는 잘 꿰었어요. 중요한 건 감정평가와 면회에서 보여줄 모습입니다. 아이와의 유대, 안정감, 그리고 모성. 이 세 가지가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그날 밤, 소영은 고시원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수십 개의 뉴스 기사, 수백 개의 댓글이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었다. 그중엔 그녀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저 아이의 모습이 뭐가 어때서? 사람은 다 다른 거지. 어머니가 진짜 강해 보인다. 응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진짜 이상한 거 아닐까요? 다름을 병으로 취급하다니. 그녀는 처음으로 그 댓글들을 스크롤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민준이의 사진을 꺼냈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잠든 작은 얼굴. 비록 그 얼굴을 직접 안을 수 없지만 마음속에선 언제나 함께였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민준아. 엄마가 널 꼭 데려올게. 법원이 정한 민준과의 천면회일. 한소영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시계를 보며 손끝을 꼼지락대는 그녀의 눈은 이미 충혈되어 있었다. 몇 번이고 거울 앞에 서서 복장을 점검했고 머리칼 하나까지도 흐트러짐 없이 정리했다.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야. 모든 게 걸려 있어. 민준이와의 유대, 나의 안정성, 그리고 내 진심. 면회는 서울중앙가정법원 부속보호소 내 상담실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방음이 되는 작은 방, 유리로 나뉜 공간, 감시 카메라. 그 어떤 감정도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전달해야 했다. 면회 시간이 되자 김도연 변호사와 함께 법원 건물에 도착한 소영은 손에 작은 인형 하나를 들고 있었다. 민준이 태어나기 전 그녀가 직접 바느질로 만든 천 인형이었다. 아직 한 번도 안겨주지 못한 그것을 오늘 가져왔다. 준비됐어요? 도연 변호사가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가야죠. 면회실 문이 열리고 소영은 안으로 들어갔다. 하얀 벽, 작은 의자 2개, 한쪽 벽면에 CCTV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다. 반대편 유리문이 열리더니 간호사 품에 안긴 민준이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 순간 그녀는 호흡이 멈춘 것 같았다. 민준은 생각보다 더 컸고 뺨은 통통하게 살이 올라 있었다. 온몸을 감싼 옅은 채모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녀에겐 그저 사랑스러울 뿐이었다. 간호사가 아이를 작은 아기 침대 위에 눕히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치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시간은 20분입니다. 소영은 천천히 다가갔다.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고 손을 허공으로 뻗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손가락을 잡았다. 작고 따뜻했다. 엄마야, 민준아, 나 기억해.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러자 민준의 입술이 움직이더니 낮고 미약한 목소리로 단어 하나를 발음했다. 엄마.
소영은 순간 멍해졌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그녀는 아이를 살며시 안아 올렸다. 민주는 저항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품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래, 엄마야. 미안해. 이제야 왔어. 너무 늦어서 미안해.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눈물은 뺨을 타고 흐르다 민준의 작은 이마에 닿았다. 그러나 민준은 울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그녀의 옷깃을 움켜쥐었다. 면회실 바깥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법원의 감정위원은 조용히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다. 감정관은 의사표현, 아이의 반응, 모성적 반응 등을 점수화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도 감정이 담겨 있었다. 시간은 너무 빨리 흘러갔다. 간호사가 문을 두드리자 소영은 입술을 깨물며 민준을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혔다. 아이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시 손을 뻗었지만 소영은 간신히 손을 놓았다. 조금만 기다려줘. 꼭 다시 올게. 꼭 다시. 면회가 끝나고 상담실을 나오는 길, 소영은 말없이 복도를 걸었다. 옆에서 도현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보여주신 감정과 태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분명 재판부에 큰 영향을 줄 겁니다. 그 아이가 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아주 작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래서 그 순간은 증거 이상의 힘을 가지죠. 며칠 후 가정법원은 중간 판결로 정기면회 확대와 감정평가 보류 결정을 내렸다. 또한 병원 측과 가족 측의 아이에 대한 비공식 접촉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는 아이의 심리적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리고 언론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면회 현장 사진이 익명의 제보로 온라인에 퍼졌고 아이를 안고 있는 소영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 그녀의 표정엔 절절한 그리움과 다정한 사랑이 담겨 있었고 사람들은 서서히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 엄마, 진심이 느껴진다. 아이와의 유대가 너무 뚜렷하네요. 가족이 아니라 이 엄마가 진짜 보호자네요. 왜 이렇게까지 엄마를 몰아붙이는 거지? 이건 그냥 폭력이다. 여론이 점점 뒤집히자 유 여사 측은 언론 대응을 줄이고 법적 절차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반면 소영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모든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법정에서는 무기가 되거나 방패가 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서기범 박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소영 씨,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민준이의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결과가 어땠나요? 박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민준이는 어떠한 유전 질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채모 현상은 일시적인 호르몬 반응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소영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 결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죠?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의학적 자료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병든 아이가 아니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준 채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봄비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다. 민준아,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이제 끝이 보여. 봄비가 멎은 어느 아침, 한소영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전날 밤 서기범 박사와 김도연 변호사로부터 희망적인 소식을 들은 이후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민준의 유전자 분석 결과는 명확했고 여론도 점차 그녀에게 우호적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날은 특별히 계획된 면회가 없는 날이었지만 그녀는 병원에 들러 유료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고 서기범 박사와도 잠시 만날 예정이었다. 고시원방을 나서기 전 그녀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작은 천 인형을 가방에 넣었다. 민준이와의 다음 면회에서 꼭 안겨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작은 물건이 오늘 하루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는 알지 못했다. 병원에 도착한 소영은 평소처럼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그러나 데스크의 직원은 어딘가 어수선해 보였고 전화를 끊고도 멍하니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한소영입니다. 오늘 서기범 박사님과의 미팅이 예정돼 있어서요. 직원은 그녀를 보자마자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다. 잠시만요.
지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전화를 돌리더니 결국 고개를 들고 말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병원 측에서 내외부 방문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애조. 보안상 이유로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순간 소영의 심장은 갑자기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곧장 핸드폰을 꺼내 서기범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주차장 쪽으로 달려가려다 병원 뒷문 쪽에서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다. 간호사였다. 민준을 처음 안겨줬던, 그날 밤 조용히 그녀를 도와주었던 바로 그 간호사. 간호사님, 무슨 일이죠? 민준이 괜찮아요? 간호사는 얼굴이 창백해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소영의 손을 잡아 벽면 쪽으로 이끌었다. 주변을 확인한 후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이, 없어졌어요. 뭐라고요? 오늘 새벽 연구소 측에서 내부 이송 절차라고 하면서 아이를 데려갔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건 병원 내 이송이 아니라 외부 인력이었어요. 심지어 CCTV 일부도 꺼져 있었어요. 소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럼 지금 민준이는 어디 있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병원에 물어봐도 보안상 비공개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소영은 곧장 김도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연결됐다. 변호사님, 민준이가 사라졌어요. 병원에서 외부로 이송됐다고 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CCTV도 꺼져 있었대요. 도연은 짧게 침묵하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언론 대응팀도 호출하죠.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불법적인 이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 시간 후 병원 앞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다. 아기 실종, 의료기관의 음모, 병원 측 설명업소 등의 자극적인 자막이 뉴스 채널을 뒤덮었다. 서기범 박사는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소영에게로 곧장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확인 결과 민준은 서울 근교의 한 민간 연구기관으로 이송됐습니다. 병원이 아닌 가족 측 요청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민준이를 데려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식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보호자인 소영 씨의 동의도 없었습니다. 소영은 분노로 몸이 떨렸다. 그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누가 감히 제 허락도 없이 데려갈 수 있죠?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민준이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날 밤 김도연 변호사는 긴급하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불법적 아동 이송에 대한 접근 금지 및 즉각적 반환 요청이 핵심이었다. 동시에 그는 언론에 공식 성명을 냈다. 현재 민준군은 친권자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 기관으로 이송된 상태이며 이는 명백한 아동 납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아이의 신변을 확보할 것입니다. 소영은 방송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첫 인형을 꺼내 안은 그녀는 처음으로 두려움에 떨며 기도했다.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제발. 그녀는 창문을 열고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스산하게 불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은 너무 멀게 느껴졌다. 민주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울고 있을까? 낯선 곳에서 차가운 침대에 누워 있을까?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침묵 속에서 단 하나의 이름만을 반복하며 속삭였다. 민준아, 엄마가 갈게. 꼭 데리러 갈게. 민준이의 불법 이송 이후 한소영은 단 하루도 편히 숨을 쉴 수 없었다. 고시원의 작은 방은 그녀에겐 더 이상 피신처가 아닌 감옥 같았다. 밤낮 없이 그녀의 머릿속엔 지금 민준이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만이 맴돌았다. 그녀는 매일 김도연 변호사와 연락하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 가처분 신청은 긴급성을 인정받아 신속하게 접수되었고 며칠 내에 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한편 언론은 폭발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아이를 빼앗긴 엄마, 병원과 가족의 협공, 한 아이를 둘러싼 진실과 침묵 헤드라인들은 점점 더 날카롭고 직접적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드디어 한 방송사의 심층 보도 프로그램이 그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회가 외면한 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직접 목소리를 내주셔야 해요. 김도현 변호사도 신중하게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양날의 검입니다. 감정이 지나치거나 흔들리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심이 전달된다면 여론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소영은 오랜 고민 끝에 수락했다. 녹화 당일 방송국 스튜디오에 도착한 그녀는 차분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히 묶였고 화장은 거의 하지 않은 민낯 그대로였다. 진행자는 조심스레 질문을 시작했다. 소영 씨, 처음 민준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있어요. 아주 또렷이요. 아이는 제게 처음 눈을 맞추자마자 손을 뻗었어요. 온몸에 털이 자라 있었지만 저는 그게 무섭지 않았어요. 그저 따뜻했어요. 제가 지켜야 할 생명이란 걸 단숨에 알았죠. 민준 군이 사라졌을 때 어떤 감정이셨나요? 소영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또 천천히 내쉬었다. 분노였어요. 하지만 더 컸던 건 두려움이었어요. 이 아이가 다시는 제게 돌아오지 않을까봐, 혹시나 차가운 연구소 침대 위에서 엄마를 부르고 있을까봐, 그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어요. 방송이 끝난 후 그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다. 이 엄마의 눈빛, 진심이다. 무슨 이유가 됐든 엄마의 동의 없이 아이를 데려간 건 잘못이다.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다. 아이도 어머니도 피해자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녀의 이야기를 공유했고 삽사인 민준이 엄마를 지지합니다라는 해시태그가 수천 건 생성되었다. 며칠 후 김도현 변호사가 연락을 해왔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긴급 신문이 열립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소영 씨 준비되셨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흔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서울가정법원 306호 신문실. 양측 변호인과 법원 관계자, 그리고 감정 전문가들이 모두 입장한 가운데 한소영은 단정한 차림으로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반대편에는 여사와 이준호, 그리고 가족 측 변호인이 앉아 있었다. 판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이번 신문은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자리입니다. 가족 측에서는 아동의 특이 사례에 대한 연구 목적의 이송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진행된 점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여사의 변호인이 나서 말했다. 의뢰인들은 아이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으며 이는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친 결과입니다. 한소영 씨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법적 판단 이전에 아이의 안전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도현 변호사가 일어섰다. 이 사건의 본질은 아동의 권리를 무시하고 친모의 법적 권한을 침해한 것입니다. 소영 씨는 정신적 질환이 없으며 아이와의 정기면회 당시 유대감은 감정평가에서도 매우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유전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이는 건강하며 특이 채모는 자연적인 일시 현상입니다. 이를 연구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야말로 비윤리적입니다. 이어 소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떨리는 손으로 작은 천 인형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이건 제가 민준이 태어나기 전에 직접 만든 인형이에요.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안겨준 적이 없어요. 민준이를 처음 안았을 때 그 아이는 분명히 엄마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저는 그 아이의 엄마입니다. 신문실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조용히 말했다. 가처분에 대한 판결은 3일 내로 통보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지 친권 분쟁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와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문이 끝난 뒤 김도연 변호사는 소영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하셨습니다. 판사님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이건 희망이에요. 그날 밤 고시원방에 돌아온 소영은 민준의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민준아, 엄마 조금만 더 싸울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판결일 아침, 한소영은 눈을 뜨자마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그동안 수없이 다짐했던 그날이 드디어 찾아온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준비를 마치고 김도연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다. 서울가정법원 앞은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언론사 취재진, 인권단체 관계자, 그리고 그녀를 응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온 시민들까지 이제 민준이의 이야기는 단지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었다. 판결은 오전 10시에 선고될 예정이었다. 신문실에 들어서자 소영은 평소보다 침착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이 여사와 이준호 역시 자리에 앉아 있었으나 이전보다 긴장한 표정이었다. 정적을 깨고 재판장이 입장했고 판결문 낭독이 시작되었다. 본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모든 시선이 판사의 입술에 쏠렸다. 첫째, 아동 민준 군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생물학적 모친인 한소영 씨에게 일시적 단독 권한을 부여합니다. 순간 신문실이 술렁였다. 소영은 숨을 멈추고 판사의 말을 계속 들었다. 둘째, 민준군은 현재 불법적인 외부 이송을 통해 친권자의 동의 없이 다른 시설로 이동된 바 있으며 이는 아동복지법 및 가족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병원 및 가족 측은 아동을 즉시 친권자인 한소영 씨에게 인도해야 하며 향후 접근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금지됩니다. 셋째, 가족 측의 주장은 일방적이며 아동의 건강 상태 또한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유대를 고려해본 결정을 내립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소영은 그대로 자리에서 눈을 감았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지금은 눈물보다 품에 안을 수 있는 그 순간을 기다려야 했다. 법정을 나서는 길, 김도연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민준이를 데리러 갑시다.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들었다. 아이를 인도하겠다는 연락이 없습니다. 병원 측은 여사 측의 변호사로부터 행정적인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연락만을 전달받았고 실질적인 인도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건 명백한 시간 끌기입니다. 어쩌면 아이를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도연 변호사는 즉시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을 냈고 동시에 경찰과 협력해 위치 추적 절차에 들어갔다. 다음 날 새벽 서기범 박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소영 씨, 제가 듣기로는 민준이가 현재 병원 내에 없습니다. 그쪽 의료진 내부에서도 소문이 돌고 있어요. 누군가 아이를 이미 데리고 나간 걸 수도 있어요. 소영은 핸드폰을 꽉 쥐었다. 또 다시 똑같은 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가능성 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정보가 들어왔다. 경찰의 협조로 확보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이 여사 일가 소유로 등록된 차량이 새벽 3시경 병원 후문을 통해 빠져나가는 장면이 확인된 것이다. 아이를 태운 흔적은 없지만 시점과 이동 경로상 아이를 함께 데리고 갔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소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찾아야 해요.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김도연 변호사는 즉각적으로 이 여사 일가의 아동 납치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경찰은 위치 추적과 출입국 기록 조사에 착수했다. 다행히 아이는 해외로 반출되지는 않았고 서울 외곽의 한 별장에서 이 여사와 함께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원에 강제 집행 명령이 떨어졌고 경찰은 정식 영장을 가지고 그 별장으로 출동했다. 그날 저녁 소영은 경찰의 차량 안에서 조용히 손을 모았다. 가슴은 쿵쾅거렸지만 그녀는 끝까지 담담함을 유지하려 했었다. 별장 앞에 도착하자 경찰이 먼저 안으로 들어갔고
곧이어 아이 울음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왔다. 그 순간 소영의 다리가 풀릴 뻔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거실 한쪽에 민준이 있었다. 낯선 침대 위에 앉아 울고 있었고 유 여사는 당황한 얼굴로 경찰에게 항의하고 있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이 아이는 위험한 아이라니까요. 소영은 아무 말 없이 민준에게 달려갔다. 아이는 그녀를 보자 울음을 멈췄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옷을 움켜쥐었다. 엄마, 엄마. 그래, 엄마야. 이제 괜찮아. 절대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그날 밤 소영은 민준을 처음으로 품에 안고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진짜 집에 가자. 민준을 안고 별장을 나선 순간 한소영은 비로소 자신이 진짜 엄마가 되었다는 감각을 온몸으로 느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싸움, 오해, 고통과 외로움이 있었지만 아이의 체온 하나로 모두 씻겨내려가는 듯했다. 그녀는 민준을 품에 안은 채 경찰차에 올라탔다. 아이는 그녀의 품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더니 마치 모든 걸 이해한 듯 고개를 기대고 잠들었다. 그 작고 부드러운 머리를 쓰다듬으며 소영은 속으로 다짐했다. 다신 너를 빼앗기지 않아. 이제는 정말 우리가 시작이야. 며칠 뒤 법원은 이 여사 측에 대해 아동 납치 및 법원 결정 불복종에 대한 벌금과 접근 금지 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이 여사는 언론 앞에서 한 차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진심이라 보기엔 부족했다. 이준호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조용히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소영은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감정도 품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는 오직 민준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집을 구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 오래된 주택을 개조한 작은 집이었다. 마당에는 작은 나무가 있었고 창문을 열면 햇빛이 깊숙이 들어오는 공간이었다. 가구는 많지 않았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민주는 처음 며칠간 낯선 환경에 낯을 가렸지만 이내 적응하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창가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웃었고 밤이면 소영의 옆에 바짝 붙어 잠이 들었다. 아이의 채모도 점점 옅어지고 있었고 피부는 건강한 빛을 띠기 시작했다. 서기범 박사는 정기적으로 집을 방문해 민준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다. 아이의 몸은 아주 잘 회복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게 눈에 보입니다. 엄마와 함께 있는 게 최고의 치료였던 셈이죠. 그 말을 들은 소영은 조용히 웃었다. 그녀는 다시 번역 일을 시작했고 프리랜서 콘텐츠 작업도 이어갔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민준과 단둘이 생활하기엔 충분했다. 마을 주민들도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민준을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도서관에서 열린 부모와 아이를 위한 인권 세미나에 소영이 초청을 받았다. 그녀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무대에 섰다. 저는 민준이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제 아이의 존재를 부정당하고 보호자임을 증명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엄마이고 제 아이는 세상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청중 중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어떤 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고 어떤 이는 자신의 아이를 꼭 안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양한 곳에서 초청을 받았다. 한때 괴물의 엄마라 불리던 그녀는 이제 세상의 편견을 이긴 엄마, 희망의 목소리로 불리고 있었다. 민주는 건강하게 자랐다. 말도 빠르고 감정 표현도 풍부했다. 어느 날 저녁, 마당에서 둘이 함께 강아지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을 때였다. 민준이 조용히 묻는다. 엄마, 나는 왜 병원에 오래 있었어? 소영은 한순간 가슴이 멎는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땐 엄마랑 떨어져 있어야 했지만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어른들이 실수한 거야. 이제는 그런 일 다시 없을 거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소영의 목을 끌어안았다. 사랑해, 엄마. 그 순간 소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나올까봐 감정을 삼키며 아이를 꼭 안았다. 봄이 깊어갈 무렵 소영은 집 앞마당에 작은 꽃밭을 만들었다. 민주는 매일같이 물을 주었고
어느 날 처음으로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었다. 엄마, 이거 우리 꽃이야. 그래, 민준아. 이건 우리가 지킨 꽃이야.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꽃. 해가 지는 마당, 붉은 노을 아래서 소영과 민주는 함께 웃었다. 이젠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다. 도망치지 않아도 되었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완벽한 평화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작은 집안에는 진심과 사랑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다.